피해, 실종, 그리고 첫 번째 증거. 미시시피강은 수천 년 동안 루이지애나의 습지를 만들어 왔어요. 그 덕분에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 중 하나가 형성됐죠. 그런데 미 육군 공병단이 넵튠 패스를 영구적으로 열어두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곧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넵튠 패스는 강이 루이지애나 습지의 잔잔한 물과 만나는 곳이에요. 2022년 9월 아차팔라야 분지에서 어부들이 유리섬유 보트에 1m에서 2m 50cm 정도 되는 커다란 홈이 패인 걸 보고했어요. 그리고 강철 랍스터, 우리도 알려진 힘의 한계를 넘어 뒤틀려 있었죠. 강화된 로프와 그물 수요가 급증했지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스키 베이 근처에서 카약 타던 사람이 아래에서 들어올려져 물속으로 던져진 후 걱정이 더 커졌어요. 그의 카약은 나중에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에서 깨끗하게 갈라진 채 발견됐죠. 전문가들은 악어를 배제했어요. 가장 큰 악어라해도 길이 4m, 무게 1000파운드 정도인데 그런 위쪽 힘을 낼 수 없다고 했거든요. 2022년 말쯤에는 베렛 호수가 주목받는 곳이 됐어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잔잔한 물에서 강한 아래쪽 끌림을 느꼈다고 해요. 10월에 2명이 입원하기도 했죠. 레인저들은 이유 없이 경고만 게시했어요. 2024년 4월 8일 늪지 가이드인 레온 브로가 6mm 굵기의 강철 케이블이 하룻밤 사이에 깨끗하게 끊어진 걸 보고했어요. 이 케이블은 3200kg 하중을 견디는 거였죠. 세계 교구에서 비슷한 보고가 5건 더 있었어요. 5월 17일 적외선 영상에서 수중 15m 깊이에서 초당 4m 속도로 움직이는 큰 물체가 포착됐어요. 주변 물보다 따뜻해서 온열 생물로 보였고 길이는 대략 7.5m에서 9m 정도 됐죠. 토착 종중에 맞는 게 없었어요. 6월에는 니콜스 주립대학교가 배치한 수중 청음기로 구조화된 저주파 펄스와 충격 소리가 녹음됐어요. 이는 적극적인 음향 탐지와 일치했죠. 연구자들은 이 생물이 의도적으로 물체를 찾아서 치고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6달 동안 쌓인 증거를 보면 큰 온열 지능 생물이 최근 인간 활동과 기술 덕분에 그 존재가 드러날 때까지 숨어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학적 조사, 프로젝트 에코딥. 계속되는 사건들의 증가로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생물과학과에서 공식 대응에 나섰어요. 2024년 7월에 다학제팀이 프로젝트 에코딥을 시작했는데 고급 소나 매핑, 환경 DNA 샘플링, 그리고 가장 활동이 많은 보고 지역에서 지속적인 수중 감시를 결합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루이지애나 내륙 수로에서 실시된 가장 포괄적인 수생 조사였어요. 심해 소나 시스템을 얕은 바이유 조건에 맞게 개조해서 사이드 스캔 어레이로 바닥 지형을 매핑하고 전방 소나로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포스 포인트 호수, 바이유 체니, 그리고 아차팔라야 강 합류 지점 등 12곳의 연구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설치했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소나가 10m 미만 깊이에서 길이 20에서 40피트 정도 되는 큰 이동 물체들을 감지했어요. 이 물체들은 시속 2에서 6노트 속도로 이동했고 주로 황혼이나 새벽 무렵에 가장 자주 나타났어요. 7월 14일 오후 7시 23분에 약 30피트 길이의 두 물체가 동시에 나타나서 7m 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평행으로 움직였어요. 4분 후에 둘 다 멈추더니 22초 동안 정지했다가 탐지범이 아래로 내려가 버렸는데 이건 협력 행동이거나 하나의 생물이 둘로 잘못 읽힌 거일 수 있어요. 환경 DNA 분석이 중요한 확인을 제공했어요. 10곳의 물샘플에서 예상되는 종들이 나왔지만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큰 척추동물의 미확인 유전자 서열도 발견됐어요. 카메라 배치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냈어요. 설치된 8대의 산업용 잠수 카메라 중 5대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파괴됐어요. 3대는 회수됐는데 1000psi 내압 한계를 넘어서 찌그러져 있었고 2대는 강철 케이블이 깔끔하게 잘려 사라졌어요. 살아남은 한 대는 47분 동안의 영상을 촬영했는데 큰 형태가 가까이 지나가면서 주변 빛을 가리고 그 뒤에 난류와 전자기 간섭, 그리고 녹화를 끝낸 강한 충격이 있었어요.
이미지 분석에서 길이 20에서 25피트 정도 되는 통제된 길쭉한 몸체와 큰 포식 동물과 비슷한 전기 신호가 나타났어요. 연구자들은 장비가 의도적으로 찾아져 파괴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고급 감각 인식과 적응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2024년 9월 30일 보고서에서 큰 온열 미확인 척추동물, 아마 여러 개체가 있을 거로 확인됐고, 알려진 북미종과 맞지 않는 지능을 보인다고 했어요. 분류, 기원, 생태적 역할은 아직 미지예요. 포식자 행동과 지능. 1975년 영화 조스가 수중 공포를 보이는 바다 포식자로 정의했죠. 루이지애나 바이유에서 작동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좁고 얕은 시스템에서 작동해서 시야가 몇 미터 안에 0으로 떨어지는 곳이라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어두운 탄닌물, 잠긴 통나무, 빽빽한 뿌리, 좁은 수로가 완벽한 은폐를 제공하고 탈출 경로를 제한해서 매복 포식의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요. 이 사건들을 일반 야생동물 만남과 구분짓는 건 명백한 지능이에요. 큰 포식자들은 보통 본능으로 움직이죠. 먹이 먹기, 영역 방어, 또는 위협받으면 후퇴하는 거요. 그런데 루이지애나 사건들은 선택적 타겟팅, 전술적 인식, 인간 행동에 대한 적응을 보여요. 텍사스 A&M 대학의 주노 레예스 박사가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47건 사건을 분석했어요. 인지 처리로 보이는 일관된 행동 패턴을 확인했답니다. 보트 공격은 주로 활동이 적은 시간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일어났고, 낮 시간 사건은 고립된 배에 집중됐어요. 이는 위협 평가와 타이밍 선택을 나타내죠. 손상 패턴이 전술적 정밀성을 보였어요. 앵커 줄이 잘리고 모터 마운트가 손상되고 선미 근처 수선 아래에 선체 균열이 생겼어요. 각 지점이 이동성을 무력화하거나 탑승자를 생존 모드로 만들었죠. 함정 회피도 학습을 보여줬어요. 2024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4개 교구에 강화된 미끼 함정 9개를 배치했는데 모두 작동하거나 손상 없이 비워졌어요. 연속 사건이 이 결론을 강화했어요. 모건시티 상업보트가 6월 12일에 손상됐는데 수리 후 다시 운행하다가 6월 23일에 반대쪽 선체에 다시 공격받았어요. 이는 행동 조정을 시사하죠. 직접 교전 증거는 5월 7일에 나왔어요. 베렛 호수에서 카약 타는 사람을 따라가는 웨이크가 항공 영상에 찍혔는데 정확한 속도와 방향 맞춤으로요. 카약이 멈추면 웨이크도 멈췄어요. 좁은 수로 들어가자 웨이크가 가속됐고 나중에 카약은 깊은 평행홈으로 회수됐지만 카약 타는 사람은 찾지 못했어요. 그 후 낚시 활동이 급격히 줄었어요. 승무원들이 루틴과 안전 프로토콜을 바꿨거든요. 레예스 박사는 이 주체가 상황 인식, 계획, 학습, 적응 반응을 보인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는 고지능 최상위 포식자와 관련된 특성이고 알려진 파충류나 어류와 맞지 않아요. 처음 목격된 사례들, 이야기들이 일치하기 시작한 때 2022년 3월은 소문에서 실제 기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바이유 피전 근처에서 상업 어부 한 명이 처음으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더 큰 패턴의 일부로 인정됐죠. 그 어부는 6년 동안 매일 타던 길이 14피트짜리 알루미늄 스키프 보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래에서 강한 충격이 와서 보트 측면에 용접된 강화 강철 로드 홀더가 구부러질 정도였답니다. 그 충격으로 3분의 3인치 굵기의 꼬임 나일론 앵커 줄이 끊어졌어요. 이 줄은 3,000파운드, 그러니까 대략 430만 원 정도의 하중을 견디는 거였는데요. 보트가 거에 뒤집힐 뻔했어요. 물은 탄닌 때문에 시야가 전혀 안 보였지만 어부는 배 밑으로 길고 검은 무언가가 통제된 속도로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놀란 악어처럼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그는 그 길이를 30피트 이상으로 추정했어요. 이 보고는 세인트 마틴 교구 보안관들에게 접수됐지만 과장이라고 치부되고 말았죠. 그런데 같은 주에 비슷한 보고가 2건 더 들어오면서 그 무시가 약해졌어요. 둘 다 갑작스러운 수중 충격, 장비 손상, 그리고 탁한 물속을 지나가는 큰 검은 형체를 잠깐 목격한 거예요. 독립적인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관되다 보니
보통의 오인식과는 구분이 됐죠. 2022년 5월이 되자 보고가 너무 잦아져서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워졌어요. 브로브리지와 패터슨에서 나온 늪지 투어 가이드들,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에서 50시간씩 물 위에서 보내는 전문가들이 이상한 소나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어요. 어군 탐지기 화면에 8에서 15m 깊이에서 큰 물체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해질녘 무렵이었어요. 그때 대부분의 토착종들은 수면에서 먹이를 먹거나 활동을 멈춘 상태였죠. 5월 18일 저녁 7시 20분에 일어난 사건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줄어들었어요. 11명의 승객을 태운 투어보트가 엔진이 꺼졌는데 배 뒤쪽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큰 물소리가 났어요. 30년 경력의 가이드가 말하길 배가 아래에서 통제된 힘으로 몇 초 동안 밀리다가 압력이 풀렸다고 해요. 잠수한 물체가 멀어지면서 수면에 깨달음 같은 파도가 생겼어요. 보트에 있던 어군 탐지기가 뒤에서 접근하는 길이 25피트짜리 물체를 기록했어요. 배 밑 2m 안까지 올라왔다가 잠시 멈추더니 내려가서 사라졌죠. 그 직후 엔진이 다시 걸렸는데 기계 고장이 아니라 전자기 간섭 같았어요. 승객들이 깨달은 파도를 영상으로 찍었지만 빛이 약하고 물이 탁해서 시각적으로 확인은 안 됐어요. 원주민 전설과 지역 지식, 소나나 유전자 분석이 있기 훨씬 전부터 루이지애나 남부 원주민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관찰로 바이유를 이해했어요. 후마, 치티마차, 아타카파족, 그리고 1760년대에 도착한 케이준 정착민들은 자신들을 지탱해주는 수로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쌓았고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배웠죠. 이 경계들은 구전 경고로 전해졌어요. 깊은 수로 근처나 뒤틀린 사이프러스 뿌리 또는 밤새 정박하기 좋은 잔잔한 물에서 달빛 아래 낚시를 피하라는 거예요. 외지인들에게는 미신처럼 들렸지만 늪지 공동체 안에서는 상시를 통해 얻은 생존 지식이었어요. 1740년대 프랑스 관찰자들의 기록에는 후마족의 낚시 규칙이 포식자 회피와 일치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리지어 다니기, 특정 범람수로 피하기, 어두워진 후 그물을 회수하지 않기 등이었죠. 1900년대 초에 기록된 치티마차 전통에는 물의 수호자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영적인 게 아니라 크기, 힘, 지능으로 묘사된 물리적이고 영토를 지키는 생물이에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케이준 민속에는 19세기 초에 레틱이라는 전설이 등장했는데 기록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지역마다 핵심 요소가 일관되어 밤에 활동하고 특정 수로를 영토로 삼으며 배를 뒤집을 수 있고 공격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리는 낮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되곤 하지만 많은 특징이 현대 사건 보고와 잘 맞아요. 세인트 마틴 교구에서 바이유 태체를 따라 자란 낚시 가이드들은 큰 사이프러스 뿌리형 근처에 절대 정박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큰 무언가가 숨을 수 있을 만큼 큰 곳이죠. 장로들은 설명 없이 배 손상과 실종 어부 이야기만 해줬어요. 2023년에 장비 손상 보고가 늘자 젊은 가이드들이 피해 지역이 금지 구역과 거의 딱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 세대에 걸친 지식은 오늘날 기록된 존재가 새로운 게 아니라 오래된 거라는 걸 보여줘요. 기후변화, 2020년 후 인간 활동 증가, 탐지 기술 발전으로 오랫동안 피했던 것과 가까워진 거예요. 원주민과 케이준 공동체에게 최근 과학적 관심은 발견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여러 문화와 세기에 걸친 민속의 일관성은 그걸 데이터로 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미신으로 치부할 게 아니에요. 레틱 전설. 레틱 전설은 라파에트에서 후마까지 케이준 공동체에 150년 이상 전에 내려와요. 가장 완전한 기록은 1934년 연방 작가 프로젝트 민속 수집에 나와요. 그 버전에서 1800년대 초 케이준 아기가 세례 받기 전에 죽어서 바이유 예배당 근처에 묻혔어요. 허리케인 홍수 후 무덤이 훼손됐고 관이 안에서 깨져서 비어있는 채로 발견됐죠. 몇 달 후 어부들이 매장지 근처 얕은 물에서 작은 형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오랜 시간 잠수하고 물고기와 작은 악어를 먹는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격은 인간과 파충류 특징이 섞인 커지는 형체로 바뀌었어요. 길쭉한 팔다리, 비늘 피부, 자세 변화,
빛을 반사하는 앞을 보는 눈으로 집중된 인식처럼요. 이 존재는 레틱으로 불렸는데 늪지에 붙어서 떼어내기 불가능하다는 뜻의 르틱에서 온 거예요. 보고된 특징은 일관됐어요. 레틱은 무리를 피하고 밤에 고립된 사람을 노리며 빽빽한 사이프러스 근처에서 아래에서 배를 치죠. 목격자들은 악어 소리와 다른 깊고 변조된 발성을 들었어요. 바이유 태체와 레이크 포스 포인트가 중심지가 됐고 20세기 내내 반복 보고됐어요. 1967년부터 1998년까지 레이크 포스 포인트에서 적어도 14척의 배가 잔잔한 상태에서 전복됐고 6명이 익사했어요. 생존자들은 배가 아래에서 들어 올려졌다고 했는데 악어의 몸부림이나 물린 자국은 없었어요. 허위론자들은 오인된 악어라 했지만 이빨 자국 없음, 계절 패턴 없음, 통제된 움직임이 알려진 행동과 맞지 않았어요. 2021년에 LSU 연구자들이 역사적 레틱 목격 지역에서 37건이 설명 불가 소나 신호를 기록하면서 관심이 다시 생겼어요. 세대와 장소를 넘어 묘사가 일관된 건 민속만이 아니라 실제 생물과의 만남을 시사해요. 루이지애나의 광대하고 연구 부족한 바이유 시스템은 밤에 활동하는 큰 은폐 포식자를 지탱할 수 있어요. 2022년 이후 늘어나는 물리적 증거가 레틱이 미기록 최상위 종에 대한 보존된 생물학적 지식일 가능성을 뒷받침해요. 생물학적 검사, 종을 찾아서 루이지애나의 은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을 지탱하고 있어요. 미국 악어는 11피트 이상으로 자라며 확인된 개체 중에는 13.5피트에 400kg이 넘는 것도 있어요. 이들의 물림 힘은 2000 psi를 넘고 몇 시간 동안 물 속에 잠겨 있을 수 있죠. 보트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악어는 냉혈 동물이라 예측 가능한 사냥 패턴을 따르고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주변 물보다 더 차갑게 보인답니다. 기록된 온열 동물의 열 신호 때문에 악어는 주요 후보에서 제외됐어요. 얼룩점박이 가아, 얼룩가아, 도 고려됐어요. 강력하고 갑옷 같은 비늘을 가졌지만 10피트를 넘거나 300kg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고 30피트 소나 신호나 끊어진 강철 케이블, 부서진 티타늄 장비를 설명할 만한 크기, 힘, 행동이 부족해요. 매복 스타일의 먹이 섭취와 영토나 전술적 행동의 부재로 더 배제됐죠. 푸른 메기는 100에서 140kg까지 자라지만 청소동물이라 비슷한 위협을 주지 못해요. 침입종도 다음으로 검사됐어요. 스네이크 헤드와 아시아 잉어는 설명된 크기와 행동이 모두 부족하답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환경 DNA 샘플링에서 토착종만 확인됐고 이상 DNA 서열은 알려진 침입종과 맞지 않았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코엘라칸스 같은 희귀 사례를 들어 선사시대 생존자를 제안했어요. 루이지애나에 연결된 수로가 작은 은폐된 개체군을 이론적으로 지탱할 수 있죠. 하지만 고생물학 기록에는 홍적세 이후 큰 파충류가 생존했다는 증거가 없고 물리적 유해도 그런 생존을 뒷받침하지 않아요. 멜라니 트라스 박사는 딜레마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유전, 행동 데이터가 존재해서는 안 될 큰 온열, 지능적인 척추동물을 가리키고 있답니다. 결과는 알려진 종의 극단적 변이, 미발견 최상위 포식자 또는 여러 종의 전례 없는 행동을 시사하지만 어느 것도 증거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해 이 현상은 실제지만 생물학적으로 미분류 상태예요. 만의 그림자, 그들만의 세계. 큰 포식자가 어떻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만 자체를 이해해야 해요. 남부 루이지애나의 습지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연구가 가장 적은 생태계 중 하나예요. 대략 300만 에이커에 연결된 수로, 호수, 늪, 습지가 미시시피 강의 수천 년 홍수로 형성됐죠. 고대 대머리 사이프러스 나무의 뿌리 시스템이 수면 아래 15에서 20피트까지 뻗어 밀집된 수중 미로를 만들고 떠다니는 식물이 얕은 지역을 숨겨요. 수심 변화가 급격해요. 수로가 짧은 거리 내에 2피트에서 12m로 떨어질 수 있어 항해와 지도 작성을 어렵게 하죠. 바닥은 두꺼운 유기 퇴적물로 이루어져 장비를 가두고 생물 유해를 빠르게 분해해요. 시야가 가장 큰 제한이에요. 탄닌산이 물을 짙은 갈색으로 물들여 3m 아래에서는
비투과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2023년 현장 측정에서 대부분 사이트의 시야가 기껏해야 10에서 20cm였어요. 수면 아래는 영구적인 황혼이 지배해요. 겨울에는 5m 깊이의 주변 빛이 이른 저녁에 심해 수준으로 떨어지고 하루 최대 13시간 동안 최소로 유지돼요. 이런 조건은 저조도나 비시각 감각에 적응한 포식자에게 유리하죠. 소리적으로는 밀집된 식물, 불규칙 지형, 야생동물 소음, 보트 교통이 움직임과 소리를 가려 탐지 가능성을 더 낮춰요. 열층화가 또 다른 요소예요. 여름 표면 수온은 98시도, 약 32도섭씨까지 오를 수 있지만 깊은 수로는 75화씨도, 약 24도섭씨 근처로 유지되어 밀도 경계를 만들어 일반 레크리에이션 소나를 방해하죠. 2층을 활용하는 포식자는 탐지를 피할 수 있어요. 인간 존재는 역사적으로 제한적이었어요. 원주민 부족은 상세한 생태 지식을 발전시켰지만 기록이 거의 없고 유럽 탐험은 내부 습지를 피했으며 K준 공동체는 생물 조사보다는 생계에 집중했어요. 도로, 광범위한 보팅, 현대 탐지 도구는 20세기 중후반에야 도착했죠. 이 요인들이 함께 큰 포식자가 최소 관찰로 지속되게 했어요. 2020년 이후에야 고급 소나, 열화상, 드론, 수중 청음기, 환경 DNA로 체계적 탐지가 가능해져 오랜 지역 지식이 마침내 과학으로 검증될 수 있게 됐어요. 왜 중요한가? 그리고 무엇이 걸려 있는가? 북아메리카 수역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최상위 포식자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이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발견 중 하나로 꼽힐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사건은 1976년에 깊은 바다종인 메가마우스 상어가 확인된 일이었죠. 루이지애나의 인구가 많고 이미 철저히 연구된 수로에서 큰 포식자를 발견한다는 건 생물 다양성, 탐지 한계, 그리고 생태학적 지식에 대한 기존 가정을 뒤흔들게 될 거예요. 이 영향은 과학을 넘어선다는 점도 중요해요. 매년 15만 명이 넘는 레크리에이션 보트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물에서 지능적인 육식 동물이 사냥한다면 이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공공안전 문제예요. 루이지애나의 상업어업 산업은 연간 약 5,800여 건 규모로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장비 손실, 선박 피해, 그리고 잠재적인 사망사고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죠. 생태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최상위 포식자가 존재한다면 습지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최상위 종은 먹이를 조절하고 생태계를 형성하니까요. 만약 이런 포식자가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고 존재해왔다면 보전과 관리 결정이 그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셈이에요. 야생동물 기관들은 프로토콜을 수정하고 모니터링을 설정하며 서식지를 정의하고 보호와 안전을 균형 있게 맞춰야 할 텐데 이는 현대 미국 정책에서 전례 없는 도전 과제예요. 1924년 5월 핸더슨 늪 근처에서 카약 타는 사람이 실종된 사건 이후 우려가 더 커졌어요. 1924년 4월 이후로 보트가 뒤집히거나 강제적으로 물에 들어간 사건이 6건이나 문서화되었죠. 일반적인 안전 지침으로는 취약점을 파악하고 아래에서 공격하는 포식자에 대해 거의 보호가 되지 않아요. 루이지애나 야생동물 및 어업당국은 비공식적인 지침을 내렸지만 경제적, 증거적 우려 때문에 공식 경고는 피했어요. 원주민과 K준 커뮤니티에게는 이 확인이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지식을 입증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착취, 관광 압력, 지역 생활 혼란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죠. 과학, 안전, 보전, 그리고 커뮤니티 권리 사이의 긴장감을 관리하는 데는 명확한 전례가 없어요. 더 넓게 보면 루이지애나를 넘어서는 질문이에요. 이런 포식자가 여기서 숨겨져 있을 수 있었다면 다른 곳에는 또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대응할지 말이에요. 괴물인가? 숨겨진 현실인가? 1924년 7월까지 루이지애나 바이유 미스터리는 지역적 관심에서 전국적 주목으로 옮겨갔어요. 미디어 헤드라인은 이를 민담으로 프레이밍했지만 다큐멘터리 팀과 크립토주올로지 애호가들이 첨단 장비를 들고 도착했죠. 대중의 매혹이 커질수록 주류 생물학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히 강했어요. 비판자들은 사건을 잘못 식별된 악어, 장비 고장, 과장된 증언, 확인 편향으로 돌렸고, 크립토주올로지 역사에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주장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크립티드 보고는 철저한 검토 아래 무너지죠. 하지만 이 사건은 몇 가지 요인으로 구별돼요. 증인으로는 경험이 많은 어부들, 가이드들, 법 집행관들이 포함돼요. 물적 증거는 경찰 보고서와 보험 청구와 연결된 문서화된 장비 피해예요. 소나와 열화상 데이터는 교정된 과학기기를 사용해 수집됐죠. 가장 결정적으로 환경 DNA 샘플링에서 여러 장소와 날짜에 걸쳐 미확인 척추동물 유전자 서열이 반복적으로 검출됐어요. 오염과 시퀀싱 오류는 배제됐으니 기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실제 큰 유기체의 증거가 남은 거예요. 남은 설명은 세 가지예요. 그 존재가 알려진 종의 극단적 변이일 수 있지만 이는 온열 열 신호를 설명하지 못해요. 침입종일 수도 있지만 eDNA 테스트로 알려진 침입종은 배제됐어요. 남은 가능성은 바이유의 낮은 가시성, 복잡한 수문학, 장기적 고립에 적응한 미발견 종이라는 거예요. 이는 결합된 증거에 가장 잘 맞고 세대를 이어 보존된 원주민과 K준 지식과도 일치해요. 확인된다면 영양은 루이지애나를 훨씬 넘어 개발된 지역의 생물 다양성 가정에 도전하고 전통 생태 지식의 과학적 가치를 강조할 거예요. 조사가 확대되면서 중앙 질문은 더 이상 무언가가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증거가 마침내 도착할 때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지로 바뀌었어요.